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크리에이터 김프로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 실험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은 자기가 그 실험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부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경제적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이 거대한 게임의 룰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전 세계의 빚, 즉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들의 가계부채를 모두 합친 총량이 인류 문명 역사상 그 누구도 짊어져 본 적 없는 수준으로 폭발했습니다. 오늘날 정부는 수조 달러를 빌리는 걸 동네 슈퍼에서 껌 사듯이 하고 중앙은행은 키보드 몇 번 두드리는 걸로 돈을 찍어냅니다. 우리 MZ세대는 30살에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소위 주담대를 받는 걸 마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빚이라는 게 아주 정상적이고 무해하며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불편합니다. 빚은 언제나 권력의 도구였고 통제의 무기였으며 적절한 불꽃만 튀면 터져버리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지금 이 산더미 같은 글로벌 부채가 과연 위기를 일으킬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언제 터질 것이며 이 시스템이 리셋될 때 그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를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해하려면 빚의 뿌리,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빚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만큼이나 깁니다. 기원전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최초의 점토파는 신화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부였죠.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곡물과 가축을 빚졌는지 기록한 회계 장부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빚은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것이었죠. 사제와 왕들이 빚을 관리하고 강제로 집행했으며 때로는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희년을 선포하며 모든 빚을 탕감해주기도 했습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사회의 생존을 위해 금융 시스템에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빚은 권력이었지만 너무 많은 빚은 재앙이었습니다. 고대 통치자들은 현대 지도자들이 애써 외면하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구를 영원히 빚의 노예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시스템은 반드시 균열이 생기고 무너집니다. 시간을 빨리 감아 르네상스 시대로 가보죠.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같은 은행가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빚은 곡물이나 가축에서 금과 신용으로 진화했습니다. 왕과 교황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대성당을 짓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빚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랐죠. 신대륙에서 채굴한 은으로 넘쳐나던 스페인 제국조차 16세기에 무려 4번이나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왜냐고요? 왕실의 야망이 현실의 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돈을 빌려 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금으로 가득 찬 제국이라도 야망이 현실을 앞지르면 빚더미에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 빚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부추기고 왕조를 무너뜨리고 세계 지도를 새로 그렸죠.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적인 빚의 폭발은 20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상환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막대한 빚을 짊어졌습니다. 특히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죠. 당시 경제학자들은 이 가혹한 의무가 독일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1920년대 초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즉 하이퍼인플레이션 사태, 사람들이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손수레의 지폐를 가득 싣고 가야 했던 그 끔찍한 현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벌어진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재앙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지형을 만들 만큼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빚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혼돈을 먹고 자라는 연료였던 겁니다. 그리고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등장합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이 설계된 바로 그 순간이죠. 전쟁이 끝날 무렵 전 세계 금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이 개임의 룰을 정했습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었고1온스당 35달러로 금과 교환될 수 있었죠. 다른 모든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었습니다. 명분은 안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의존성이었죠. 모든 국가의 빚, 모든 국채, 모든 경제적 계산은 이제 미국이 재정 규율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한동안은 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능력 이상으로 쓰고 싶어하는 유혹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1960년대에 이르러 베트남 전쟁 비용과 국내 복지 프로그램 지출이 쌓이면서 미국은 보유한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다른 나라 정부들은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자신들이 가진 종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중지를 선언하며 그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소위 닉슨 쇼크죠. 이 순간 빚은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정부들은 오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한계 속에서 마음껏 돈을 빌리고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1971년의 그 순간은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빚을 유한한 것에서 무한한 것으로 바꿔놓았죠. 금이라는 족쇄가 사라지자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조작하여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면 금리를 낮춰 대출을 장려했고 위기가 닥치면 더 많은 빚을 만들어 구멍을 메웠습니다. 위기를 구제할 때마다 이전보다 더 큰 레버리지가 필요했죠. 1980년대에는 로널드 레이건이나 마거릿 대처 같은 지도자들 아래에서 국방이나 경제개혁을 명분으로 공공부채가 엄청나게 팽창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서구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라틴 아메리카 외채 위기를 맞았습니다. 패턴은 정해졌습니다. 빚으로 번영을 줬다가 썰물이 빠지면 익사하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부동산 문제 때문에 터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빚 위에 빚을 쌓아 올린 거대한 레버리지의 피라미드 문제였습니다. 그 피라미드의 한쪽 모서리가 무너지자 전체 구조물이 흔들린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증권으로 포장되어 투자자들에게 팔렸고 파생상품으로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30대 1에 달하는 레버리지 비율로 부풀려졌습니다. 이 붕괴는 은행을 파산시키고 사람들의 연금을 날려버렸으며 정부가 수조 달러의 구제금융으로 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무모하게 빚을 낸 사람들은 구제받고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실업, 주택압류, 그리고 긴축이라는 고통을 떠안게 되었죠. 빚은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강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작된 시스템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로 부채의 규모는 우려스러운 수준을 넘어 초현실적인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부채는 3배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30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전 세계 경제 규모의 거의 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정부, 기업,
가게 할 거 없이 모두가 빚더미에 올라탔습니다.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0%를 훌쩍 넘습니다. 미국은 별다른 토론도 없이 매년 수조 달러의 빚을 추가하고 있죠. 신흥국들은 외화로 돈을 빌려 금리가 오르면 순식간에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빚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영원히 팽창할 수 있다는 환상에 의존하는 거대한 외줄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빚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빚은 행동을 왜곡하고 버블을 만들고 부를 이전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세대를 노예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늘 빌린 1달러는 내일의 노동에 대한 청구서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너무 커지면 상환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역사는 채무 불이행, 부채 구조 조정, 인플레이션, 그리고 위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빚의 끝은 항상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정직하게 갚거나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버리거나 아니면 배째라고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그 어떤 제국도 어떤 시스템도 이 진실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 결과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지만 빚이 너무나 투명하고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적자를 내도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죠. 국채를 발행해서 은행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팔고 조용히 여러분의 이름으로 빚을 쌓아갑니다.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긁을 때 그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빚을 지는 겁니다.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할 때 종종 그 이익은 빚내서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띄운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은 레버리지 위에서 번성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중력과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무게가 느껴지지 않지만 내려올 때는 모든 것을 짓뭉개버리죠.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 전체는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약속들 위에 떠있는 성과 같습니다. 이 시스템의 중심인 미국을 볼까요? 2024년 국가부채가 3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추상적으로 들리죠. 현실로 번역해볼까요? 모든 납세자가 수억 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국채이자 지급액만으로도 국방비와 맞먹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돈을 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 전역에서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국가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0%를 훌쩍 넘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와 국유 기업에 숨겨진 그림자 부채가 공식 수치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나 빚은 암세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 덫은 금융적인 것만큼이나 심리적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빚을 사랑합니다.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이죠. 세금을 올리면 유권자들이 분노합니다. 지출을 줄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죠. 하지만 돈을 빌리는 것은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의 세대가 알아서 해결하겠죠. 이 환상은 어느 순간까지는 작동합니다. 바로 금리가 오르기 전까지요. 금리가 오르면 그 부담은 갑자기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22년 이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가 목격한 현실입니다. 갑자기 빚을 갚는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줄여야 했고 가계는 주담대이자 부담에 허덕였으며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폭등했습니다. 빚은 잠자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무해해 보이지만 깨어나는 순간 치명적이죠.
그런데도 위험이 커지는 와중에도 빚은 여전히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고 팔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나중에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학위를 위해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받습니다. 가족들은 부동산은 영원히 오른다는 말을 믿고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영끌에서 사라고 부추김을 당합니다. 국가들은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 적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금융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빚은 공짜이고 무한하며 안전하다는 거짓말. 역사는 그 반대를 비명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경제사를 조금만 공부했다면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였을 때 탈출구는 몇 개 없습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빚의 실질 가치를 조용히 줄이는 거죠. 이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10% 오르면 여러분의 저축 가치는 10%의 힘을 잃지만 정부의 빚 부담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며 정치적으로 디폴트보다 훨씬 쉽습니다. 두 번째 길은 구조조정입니다.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조건을 재협상하는 것이죠. 유로존 위기 때 그리스에서 채권자들이 손실을 강요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길은 완전한 디폴트, 즉 배째라는 식의 채무 불이행입니다. 역사는 아르헨티나부터 러시아까지 국가부도 사태로 가득 차 있으며 매번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 옵션들 중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약속을 깨는 행위의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을까요? 모든 징후는 인플레이션이 선호되는 경로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척하지만 빚에 찌든 정부들은 인플레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빚의 부담을 견딜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실질 가치의 하락이 절실한 거죠. 그 말은 즉 평범한 시민들, 바로 여러분이 그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저축,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미래 구매력은 이 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해 서서히 잠식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속임수이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살금살금 다가오고 숫자는 너무나 추상적이며 시스템은 우리에게 빚은 다른 누군가의 문제라고 믿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마지막 통찰이 있습니다. 빚은 단순히 경제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빌려주고 누가 빌리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누가 구제받는가의 문제죠. 금융 시스템은 빚이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권력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구제금융을 받고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하며 정치인들은 은퇴합니다. 그동안 평범한 사람들은 집과 직장, 그리고 희망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빚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한 금융교육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덫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환상을 걷어내야 합니다. 빚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빌린 모든 돈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둘째, 역사적 패턴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어떤 제국도, 국가도, 시스템도 빚과의 최종 결산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목적지는 항상 같았습니다. 셋째,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뒷마당에 금을 묻어두라는 식의 패닉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이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부를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이클을 거치며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지식, 그리고 똑같은 낡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그 속임수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빚이 쌓이고 지도자들은 부인하고 위기가 터지고 사회는 리셋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그 사이클을 눈먼 장님으로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깨어있는 눈으로 마주할 것인지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덫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 희생양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전 세계의 부채는 단순히 엑셀시트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 위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그 그림자는 이전의 모든 제국을 무너뜨렸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사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이 어디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